할머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날 그분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진 채로 빨랫감을 비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저는 도시 외곽, 낡은 주택 한 채에서 자랐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엔 초라했지만 그곳이 제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마당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무성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 틈새로 물이 새어 들어왔고 저는 양동이를 받쳐두곤 했습니다. 물방울이 플라스틱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 집에서 저를 키운 건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외할머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를 데려오셨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저를 키우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적은 분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열마디를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엄마가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대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말 대신 손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제 옷을 빨아주시고 기워주시고 밤늦게까지 뜨개질을 하셨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털모자와 목도리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색은 촌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어떤 명품보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어두운 새벽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살짝 문을 열고 보면 할머니는 쪼그리고 앉아 김치를 담그거나 된장을 저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왠지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할머니는 제 도시락을 챙겨주셨습니다. 반찬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계란말이, 김, 멸치볶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먹던 그 어떤 도시락보다 맛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뚜껑을 열면 밥 위에 하트 모양으로 올려진 김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네 엄마는 뭐 하시는데?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외에 다른 보호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엄마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명하기 복잡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할머니는 동네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남의 집 청소도 하시고 밭일도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 할머니는 몸을 혹사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학원에 가기 싫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에 낀 흙, 굳은 살로 덮인 손바닥, 반창고가 붙은 손가락. 그 모든 게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겨울이면 할머니는 연탄을 갈아야 했습니다. 무거운 연탄을 들고 보일러실을 오가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면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공부나 해.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교과서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할머니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허리를 구부린 채 연탄재를 치우시는 모습.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TV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숙제를 하고 할머니는 무언가를 꿰매거나 다듬으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 그게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 집은 아파트였는데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큰 TV가 있었고 방마다 난방이 잘 되었습니다. 친구 엄마는 웃으며 간식을 내왔습니다. 과자와 주스, 과일까지. 저는 그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우리 집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습니다. 화장실 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부엌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걸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려고 애쓰셨습니다. 명절이면 새 옷을 사주셨고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본인은 평생 같은 옷만 입으시면서도 저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슬픔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이상 파고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늙어가셨습니다. 허리는 더 굽어졌고 걸음은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일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셨고 여전히 밤늦게 주무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가 안쓰러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학비가 더 들었고 교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많이 일하셨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미안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돼. 넌 공부해야 돼. 할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마당에서 넘어지셨는데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예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를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등에 닿는 할머니의 몸이 너무 가벼워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작아지신 걸까? 언제 이렇게 약해지신 걸까? 의사는 과로와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쉬고 잘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할머니가 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왜요?
할머니가 뭘 미안해요. 너한테 더 좋은 거 해주지 못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세상 모든 걸 주셨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할머니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게 미안했습니다. 할머니가 최고예요. 할머니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희생, 그리고 기쁨.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잘 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바친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성적은 올랐고 선생님들은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거친 손, 그리고 말없는 사랑. 그 모든 게 저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할머니께 그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는 처음으로 우셨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게 아니라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졸업하면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셔도 되게 만들겠다고.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대학 생활은 바빴습니다. 수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모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주말이면 집에 내려가 할머니를 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아파. 할머니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좋은 회사에서 인턴 제의를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생 끝이네. 하지만 고생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교 선배를 통해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나중에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선배의 친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만나면서 그 사람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실해 보였고 말도 차분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미래 계획도 확실해 보였습니다. 6개월쯤 만났을 때 그가 청혼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직 졸업도 하지 않았고 준비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서 천천히 준비하면 돼. 나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같이 노력하면 되잖아. 저는 고민했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집에 내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네. 착해요. 너를 잘해줄 거야? 네. 그럴 것 같아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됐다. 행복해야 돼. 저는 할머니께 안겼습니다. 할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했습니다. 예식장도 작은 곳으로 정했고 하객도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가족들이 여럿 왔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의 형제들까지.
저희 쪽은 할머니와 몇몇 친척뿐이었습니다. 예식 당일 할머니는 새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곱게 빗으셨고 화장도 옅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리셨을까.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 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할머니께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며느리 잘 키우셨으니 좀 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류가. 결혼 후 저는 남편과 작은 전셋집에서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 혼자 계셨습니다. 제가 자주 내려가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신혼인데 뭐, 내 살림이나 잘 챙겨.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남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 집이 좁잖아. 나중에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면 그때 모시자.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방 하나짜리 집에서 셋이 살기엔 무리였습니다. 결혼 1년쯤 되었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할머니도 돌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할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손주를 보러 오신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네. 할머니의 눈가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도 언젠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할머니가 오신 걸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산후조리는 제가 할게요. 어르신은 편히 계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를 배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난처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내려가셨습니다. 할머니를 배웅하며 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곧 내려갈게요. 괜찮아. 애기나 잘 봐. 할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뒷모습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이,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리고 지쳐가는 몸. 시어머니는 자주 오셔서 이것저것 간섭하셨습니다. 애를 왜 그렇게 하나? 뻘은 나빠져. 분유를 너무 자주 먹이는 거 아니야?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입혀? 하나부터 열까지 참견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나름대로 도와주시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도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조금만 덜 오시면 안 될까?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널 도와주려고 오시는 건데 좀 이해해줘. 이해.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항상 제가 이해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가 저에게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돌잔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에게 줄 선물을 손수 준비해 오셨습니다. 손뜨개로 만든 조끼였습니다. 이거 입혀봐. 따뜻할 거야. 저는 그 조끼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오래 뜨개질을 하셨을까. 밤새 바늘을 움직이셨을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조끼를 보고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거 입혀요. 그냥 사는 게 낫죠.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표정이 굳는 걸 봤습니다. 제 가슴도 얼어붙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 오신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으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셨습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입히냐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상황만 악화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도 일찍 내려가셨습니다. 배웅하면서 할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받은 상처가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막아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가정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혼자 키워야 했고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받아서 얼굴을 닦고 소파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그래도 애는 좀 봐줘야지.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거실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지.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할머니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견딜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버텨주신 것처럼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말.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가 혼자 사시잖아. 우리가 모셔야지. 우리 할머니는?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하시잖아. 나중에 모시면 되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도 혼자 사셨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힘들게. 하지만 남편의 머릿속엔 그게 없었습니다. 나도 할머니 모시고 싶어. 같이 모시면 안 돼? 우리 집이 그렇게 넓어? 2분 다 모시기엔 좁아. 결국 시어머니만 모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확고했고 저는 늘 그랬듯 이해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 오신 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실 배치도 바뀌었고 부엌 살림도 재정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더 편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시어머니의 집이기도 했으니까요. 함께 살기 시작한 첫 주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셨습니다. 청소하는 방법, 요리하는 순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셨습니다. 왜 걸레질을 그렇게 해?
구석구석 안 닦이잖아. 국은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니야. 내가 해줄 테니 옆에서 봐. 애한테 왜 그렇게 소리 질러? 애가 무서워하잖아. 저는 참았습니다. 처음엔 배우려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 순간 지적을 받다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셔. 내가 하는 모든 걸 지적하시는데 이러면 힘들어. 남편은 TV를 보다가 대충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좀 맞춰드려. 나도 맞추려고 하는데 너무 심해. 뭐가 심해? 엄마가 너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또 이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을 장악하셨고 거실도 시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점점 방 안으로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더 따랐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곁에 계셨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놀아주셨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하셨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할머니, 병원 가보셨어요? 같이. 큰 병은 아니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래. 하지만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말에 내려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냐, 괜찮아. 너 힘든데 뭐하러 와. 할머니 보고 싶어서라도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할머니 뵈러 가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몸이 안 좋으시대. 남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회식 있어서 다음 주에 가면 안 돼? 나 혼자라도 갈게. 애는? 데리고 가지.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애를 왜 데리고 가? 여기 두고 가. 내가 봐줄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주는 나도 보고 싶은데 맨날 친정만 가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맨날이라니.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내려가는데. 결국 그 주말 저는 아이와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여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할머니, 많이 마르셨네요.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점심을 준비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움직임이 민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것도 못하면 뭐해. 식사 중에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랑은 잘 지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잘 지내요. 할머니는 제 눈을 보셨습니다. 거짓말을 들킬 때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힘들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인데?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 남편의 무관심, 집에서의 외로움. 쏟아내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들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결혼 생활이 원래 그래. 다들 그렇게 산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견뎌야지. 애도 있고 함부로 결정할 수 없잖아. 할머니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듣고 싶었던 건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힘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 그냥 버텼지. 너를 위해서.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할머니도 힘들었을 텐데 저를 위해 참으셨다는 게 저는 할머니만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갔어.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견뎌야겠다고.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늦었네. 저녁은? 죄송해요. 금방 할게요. 됐어. 내가 해놨어. 근데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줘. 저녁 시간에 맞춰 오든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심했습니다. 저는 물수건을 건넸지만 남편은 그냥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셨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우리 할머니도 모시고 살면 안 될까? 남편은 눈을 감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도 계신데 무슨 소리야. 집이 좁다고. 그럼 더 넓은 데로 이사 가면. 돈이 어디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현실. 그 단어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언제나 현실 앞에서 제 마음은 무시되었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가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약하셨습니다. 병원에 좀 입원했었어. 뭐라고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괜찮아. 이제 퇴원했어.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당장 내려가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말리셨습니다. 괜찮다니까. 너 거기서 편하게 살아. 그게 나한텐 위로야.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하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만 할머니께는 그렇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의견이 부딪혔고 그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그렇게 대해?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말투가 그래. 좀 부드럽게 말하면 안 돼?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 말투가 문제라니. 저는 늘 조심했습니다. 늘 낮은 목소리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이를 훈육하는 걸 봤습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당신이 제대로 가르치질 않으니까 이 모양이지.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어릴 때 버릇 안 잡으면 나중에 큰일 나. 시어머니는 계속 아이를 혼내셨고 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아이를 안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대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애를 훈육하는데 가로막더라고. 남편은 저를 보았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엄마가 훈육하시는데 왜 끼어들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이인데, 제가 낳아서 키우는 아이인데, 저는 끼어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께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걱정만 끼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반찬 뭐해? 된장찌개 하려고요. 또 어제도 찌개였잖아. 그럼 뭐 해드릴까요? 됐어. 내가 할게. 비켜봐. 저는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제 공간에서조차 밀려났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간식을 챙겨주시며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 재밌었어? 응.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우리 손주 대단하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저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더 많이 함께 있으니까. 하지만 가슴 한편이 쓸쓸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승진 심사 있어. 축하해. 근데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쉬고 싶거든.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조용히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이해했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온 참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보였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누구 만났어? 응?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했지. 회식? 응. 왜?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 의심이 틀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했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샤워 시간도 길어졌고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으면 화를 냈고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 편을 드셨습니다. 남자가 원래 그래. 의심하지 마. 집안 분위기만 더 안 좋아져.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몇 주 후 남편의 카드 내역서가 왔습니다. 우연히 봤는데 낯선 가게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레스토랑, 카페, 선물 가게. 모두 제가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카드네요. 뭐야? 남편은 슬쩍 보고는 답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쓴 거지. 왜? 선물 가게도? 아, 그거. 상사 생일 선물 샀어. 대답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시 입원했어. 할머니, 괜찮아. 검사 좀 받는 거야. 지금 당장 갈게요. 안 돼. 거기 상황이 어떤데? 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에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하셨어. 내려가야 해. 지금 내가 출장 가는데? 그럼 나 혼자라도 갈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출장 갈 때 집 비우면 어떡해. 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지만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면 의사들이 다 돌봐주시잖아. 괜히 가서 방해만 되지 말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해. 저는 할머니께 방해가 되는 존재였습니까? 결국 그날은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출장 준비를 챙겨야 했고 아이도 돌봐야 했습니다. 저는 전화로만 할머니께 안부를 여쭙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응. 좀 더 있어 봐야 한대. 제가 빨리 갈게요. 괜찮아. 넌 거기서 잘 지내. 그게 나한텐 큰 위로야. 전화를 끊고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아프신데 저는 곁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출장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지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고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요즘 너 표정이 안 좋더라. 무슨 불만 있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얼굴에 써 있어. 남편한테 의심하는 거 나도 다 알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원래 그래. 좀 바람 쐬고 오는 거야. 집에서 당신이 얼마나 답답하게 구는데 남편이 밖에서 좀 쉬고 오면 어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외도를 옹호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실을 봐. 남편 붙잡고 싶으면 현명하게 처신해야지. 괜히 따지고 싸우면 더 멀어져.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왜? 또 무슨 일이야? 저, 못 견디겠어요. 할머니는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애는? 애 때문에 더 괴로워요. 이런 환경에서 크는 게 맞는지.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갈게. 조금만 있어봐. 내가 곧 퇴원하거든. 할머니, 몸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더 중요해.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할머니는 아프신데도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무능한 사람일까.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선물은 없었습니다. 전처럼 다녀왔어 하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방을 던져놓고 샤워를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출장 잘 다녀왔어? 응. 힘들었지? 그냥 그래. 대화가 끊겼습니다. 예전엔 출장 이야기라도 나눴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휴대폰에서 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받고 남편도 알았습니다. 뭐 보는 거야? 남편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아무것도 안 봤어. 거짓말하지 마. 내 폰 엿보는 거지? 그게 아니라 소리가 나서.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뭐 하나 감시하고 싶었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이 사람이 내 휴대폰 엿봤어요. 며느리, 그건 좀 아니지. 프라이버시가 있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연히 본 건데. 죄송해요. 또 사과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도. 그날 밤 남편은 방을 나가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이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 걸까? 다음 날 할머니가 퇴원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바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또 시어머니가 막으셨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런데 어딜 가. 남편이랑 관계부터 회복해.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으시대잖아. 우선순위를 생각해. 우선순위. 제 우선순위는 언제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밤에 몰래 짐을 쌌습니다. 아이 옷, 제 옷, 필요한 물건들. 주말에 할머니 댁으로 가서 며칠 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 갈게. 또 할머니가 퇴원하셨어. 가서 돌봐드려야 해. 그럼 나는 주말에 혼자 있으라고. 어머니 계시잖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요즘 이상해. 대체 뭐가 불만이야? 불만 없어. 없긴 뭐가 없어. 맨날 불만 가득한 얼굴로 돌아다니잖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미안해. 근데 이번만큼은 가야 해. 할머니가 아프셔. 아프면 병원에 계시면 되잖아. 왜 내가 가야 돼? 할머니는 저한테 엄마 같은 분이야. 당연히 가야지. 그럼 나한테 엄마는 뭐야? 엄마는 여기 계시는데 왜 챙기질 않고.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불편한 얼굴로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가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모든 게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품어주셨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집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부엌에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이것도 못하면 뭐해.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내가 행복해야 해. 그 말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어릴 적처럼 할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할머니 댁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았어? 휴대폰을 꺼놨어?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집에 가자.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우리 애 여기서 좀 쉬게 해줘요. 할머니, 이건 저희 집안일이에요. 집안일이기 전에 사람 일이야.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여기 있어. 그 뒤엔 집에 와야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돌아섰습니다. 차에 타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마당을 거닐고 저녁엔 함께 TV를 봤습니다. 아이도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자주 하셨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봐요. 괜찮아. 약 먹고 있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나보다 내일을 먼저 생각해. 열흘째 되던 날 택배가 왔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온 소포였습니다. 할머니, 택배 왔어요. 뭐지? 내가 주문한 것도 없는데. 소포를 열어보니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할머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으시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대답 없이 편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걸 내가 읽어봐.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낯선 필체였습니다. 어머니께 오랜만입니다. 딸입니다. 아니, 이제 딸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겠네요. 그동안 연락 한 번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핑계 같지만 저도 제 삶을 살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딸을 대신 키워주신 것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건 이 돈밖에 없네요. 많지 않지만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 딸에게 전해주세요. 엄마는 미안하다고.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제 엄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인지 세어보지 않았지만 꽤 두둑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게 내 엄마가 보낸 거야. 왜 지금? 모르겠어. 양심에 걸렸나 보지.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단 2글자로 평생을 정리하려는 사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과예요? 진정해. 진정이요?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저를 키우셨는데 돈 몇 푼 보내고 끝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화낼 만해. 근데 그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거야. 무슨 사정이요? 자기 딸을 버리는 게 어떤 사정이에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 엄마는 젊은 나이에 저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고 떠났고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맡기고 떠났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말라고요? 할머니는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정작 엄마는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낳아준 은혜는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낳아준 것과 키워준 것은 다릅니다. 할머니가 진짜 부모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할머니를 위해 쓸까? 아니면 제 미래를 위해 쓸까? 다음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돌아올 거야? 모르겠어. 뭐, 아직도 생각 중이야? 응. 야, 장난해? 아이도 생각해야지. 아이 때문에 더 고민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아이한테 그런 환경이 좋을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싸우고 할머니가 엄마를 무시하고. 그게 교육이야?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노력하면 되잖아. 노력? 당신이 언제 노력했어? 나도 나름 노력했어. 거짓말하지 마. 당신은 회피했어. 문제가 생기면 도망갔어. 도망? 내가 언제? 늘. 어머니랑 제가 싸울 때마다 당신은 모른 척했어.
제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이해하라고만 했어.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근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달라질게. 몇 번째 약속이야? 당신 약속 한 번도 지켜진 적 없어. 이번엔 진짜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에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함께 빨래를 널며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따라. 제 마음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근데 아이는? 아이는 내가 행복해야 행복해. 억지로 참으면서 사는 엄마를 보는 게 아이한테 더 안 좋아.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뭐?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해줘.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했어. 아이는 어떡하고? 내가 키울게. 말도 안 돼. 엄마 없이 어떻게 키워? 엄마 있어도 불행한 것보다 나아. 남편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이혼하래? 할머니는 내 편이야. 당신과 달라. 아, 나도 내 편이었어. 거짓말. 당신은 당신 편이었어. 엄마 편이었어. 나는 언제나 마지막이었어.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정신 차려. 이혼이 뭔지 알아? 압니다. 아이 생각은 안 해? 아이 때문에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기적인 거야. 가정을 지켜야지. 가정이요? 그게 가정이었나요? 뭐, 저는 그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어요. 하녀였어요. 뭔 소리야. 우리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저를 존중한 적 없으세요. 제 의견은 묵살하고 제 감정은 무시하고. 그게 가족이에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손주는 못 봐. 그러세요. 저도 안 보여드릴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제 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제 옷가지들과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상자가 이상했습니다. 따로 포장도 안 된 채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또 다른 소포였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온 것인데 집으로 잘못 배송된 모양이었습니다. 소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병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했던 그 병원. 급히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진단서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폐암, 사기, 여명 3개월. 편지는 할머니가 쓰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주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많이 아플 거야.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걱정할까봐 숨겼어.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 세상 누구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너를 키운 거야. 사랑한다. 내 새끼야. 편지를 읽으며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신 걸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 왜 그래? 저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보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벌써 알았구나.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내가 걱정할 거잖아. 당연히 걱정하죠. 할머니가 아프신데.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게 가는 거야.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돌봐드릴게요. 병원 치료 받으세요. 치료는 이미 포기했어. 나이도 있고 효과도 없대. 그래도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면서 충분히 행복했어.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편지 보낸 거 받았어? 편지? 몸 편지? 할머니 앞으로 온 소포. 병원에서 온 거. 아, 그거 엄마가 버렸는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버렸다고? 응. 쓸데없는 광고 같길래. 확인도 안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할머니 거잖아. 그 순간 뭔가 확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신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들,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편지 때문에 할머니가 치료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어.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 확인했어야지. 사람이 보낸 건데. 야, 흥분하지 마. 실수로 그런 거잖아. 실수. 모든 게 실수로 정리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생명도, 제 고통도, 모든 게 그저 실수였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뭐? 이혼 서류 보낼 거야. 서명해. 아, 잠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끝까지. 그날 밤부터 저는 할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돕고 밤에는 옆에서 지켰습니다. 아이도 함께 도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아지실까? 그럴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보낸 게 아니라 제가 변호사를 통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혼은 안 해. 법적으로 끝까지 싸울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 남편의 외도 정황,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후배와 6개월째 만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은 변명했습니다. 잠깐 흔들렸던 거야. 다시 시작하자. 싫어. 끝이야. 애 생각해.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 같은 아빠는 필요 없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고 있어.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해. 그 말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재판은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의 건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제가 감사하죠. 너를 키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나가 계세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유가족분이세요? 네. 조의를 표합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 몇 분, 할머니가 일하시던 집사람들, 그리고 먼 친척 몇 명. 저와 아이가 가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라도 집에 가자. 장례 끝나면. 아니요. 뭐? 저는 안 돌아갑니다. 아직도 그 고집이야? 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쩌려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할머니 편지 버린 거 기억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 편지에 할머니 병 상태가 적혀 있었어요. 진단서도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확인이나 했으면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나도 몰랐어. 그냥 광고인 줄. 확인도 안 하셨잖아요. 사람이 보낸 건데.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실수로 사람이 죽어도 괜찮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신 거잖아. 치료 시기를 놓쳤어요. 그 편지가 제때 도착했으면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사셨을 거예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안 그러면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당신들은 제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존엄도 행복도 그리고 할머니까지. 이제 끝이에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강해야 했습니다. 밤에만 조용히 혼자 울었습니다. 발인 날 할머니의 관이 나갔습니다. 저는 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가는 거야? 하늘나라. 언제 돌아와? 안 돌아와. 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실 거야.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화장장에서 할머니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관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할머니, 보내드려야 하는데 못 보내겠어요. 옆에 있던 이웃 할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울지 마. 할머니가 슬퍼하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골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저를 위해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작은 함 속에 담겼습니다.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신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 유골함을 안치하고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잘 지켜볼 거예요. 제가 잘 사는지, 후회 없이 사는지.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납골 땅을 나왔습니다. 아이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 그 모습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머니의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만져봤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앉으시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보시던 풍경이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응. 할머니 집에서? 응. 괜찮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할머니 느껴지는 것 같아. 저도 그랬습니다. 이 집 곳곳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옷가지들, 물건들, 하나하나 만지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서랍 안에서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최근까지 할머니가 모아두신 것이었습니다. 사진 뒤에 할머니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걸음마, 100일, 첫 생일,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모든 순간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울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필체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손주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을 거야.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나한테 가장 큰 효도야. 사랑한다. 평생.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기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이혼 서류에 남편의 서명이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양육권도 모두 받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동시에 막막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집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돈도 있었습니다. 그걸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넣었고 면접을 봤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 단절 주부를 채용하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한 달 후 작은 카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리스타로 일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했습니다. 오랜만에 사회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친절했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처음엔 다 그래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커피를 흘리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좋았어. 힘들었지만 괜찮았어. 나도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정말? 뭐 때문에? 그림 잘 그렸다고.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 일에도 익숙해졌고 손님들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금방 나옵니다.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게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혹시? 네. 아니에요. 착각인가 봐요.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커피를 만들어 건네며 여자가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시 내 딸이 맞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엄마였습니다. 엄마, 그래, 나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엄마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소식을 들었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미안해서 찾아왔어.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와서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할머니가 평생을 저를 키우셨는데 엄마는 어디 있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돈 보낸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너를 키울 수 없었어.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드셨으면 힘들다고 하셨어야죠. 할머니한테 다 떠넘기고 도망가는 게 답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엄마는 할머니였어요. 알아.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니? 저는 돌아섰습니다. 나가주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제발, 나가세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카페 안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쉬었다 하세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일찍 왔어?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만난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용서해야 할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며칠 후 엄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딸에게, 그날은 미안했어. 너를 놀라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다행히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걸 알아. 그래도 한 가지만 알아줘. 나도 너를 사랑했어.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앞으로 연락하지 않을게.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유일한 바람이야. 편지를 읽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도 많아졌고 밝아졌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반장 됐어. 정말? 축하해. 아이를 안아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카페에서도 승진했습니다. 이제는 바리스타 팀장이 되었습니다. 신입을 가르치는 일도 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천천히. 처음엔 다 그래요. 예전에 제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신입에게 해주었습니다. 주말이면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도 잘 크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잘 지내니? 나는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 내게 잘못한 것들. 미안해. 늦었지만 아이에게 선물 보낼게. 거부하지 말고 받아줘. 그리고 행복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편지를 읽고 저는 조용히 접었습니다. 이제는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자신감 있어졌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지점 내려고 하는데 매니저 해볼래요? 정말요? 실력도 있고 사람들도 잘 대하시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새 지점을 준비하며 저는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잘하고 있어. 내 인생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지점 오픈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이도 왔습니다. 엄마, 멋있어. 아이의 한마디가 저를 울렸습니다. 저녁에 아이와 함께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저희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디 있어? 저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장 밝은 별. 진짜? 응. 항상 우릴 지켜보고 계셔. 아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 우리 잘 지내.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포옹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내일 또 바쁜 하루야. 엄마, 행복해? 아이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선택으로 사는 삶이었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당에 할머니가 서 계신 것 같았습니다. 환상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라고, 잘 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잘 살게요. 후회 없이요.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제는 제 삶이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아닌 제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